노인과 바다, 파괴될 수 있으나 패배하지 않는다. 산티아고는 늙은 어부였다. 그는 쿠바의 한 해안가 마을에 살면서 40여 년 넘게 바다에 몸을 실어왔다. 그러나 그의 조그만 배는 어느덧 낡고 노쇠해졌다. 바람막이도 마땅치 않았고 돛은 해지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채로 기운 흔적을 덕지덕지 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운이 다한 늙은이라고 수군거렸다. 실제로 산티아고는 84일째 고기를 한 마리도 납치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산티아고의 눈빛은 쉽게 흐려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고기를 잡지 못해도 하루하루를 순순히 포기하지 않으리란 사실쯤은 잘 알고 있었다. 떠나간 청춘과 뜨거웠던 날들의 기억은 그에게 긴 추억의 흔적만을 남겼지만 이 늙은 어부의 가슴속에는 아직까지도 끈질긴 인내와 일종의 긍지가 깃들어 있었다. 운이 오지 않으면 실력으로 돌파하리라. 설령 운이 거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무언가를 정확히 해내는 일은 여전히 인간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소중한 방법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혼자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마놀린이라는 어린 소년이 그와 함께 바다로 나갔다. 마놀린은 소년이었으나 바다에 대한 배움의 열정과 늙은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소년의 부모는 오래도록 어획물이 없자 산티아고와 함께 다니지 말라고 소년을 떼어놓았다. 이제 마놀린은 더 운이 좋은 다른 배와 함께 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틈만 나면 산티아고의 작업장으로 달려와 그의 글린 손을 지켜보고 낚싯줄을 손질해 주었고 식사를 챙겨주었다. 어느 날 저녁 소년이 술래잡기 하듯 잠시 다녀간 뒤에 산티아고는 홀로 남아 흐릿한 등잔불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낚싯줄을 점검했다. 그는 오랫동안 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했어도 혹시 모를 행운이 내일 찾아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믿었다. 바다는 때때로 너무나 호의적이었다가도 순식간에 광포한 적수로 변하기도 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해둬야만 바다가 허락하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밤이 깊자 산티아고는 허름한 침상에 몸을 미었다. 잠들기 직전 그는 언젠가 아프리카 해변에서 보았던 사자들을 떠올렸다. 그 사자들이 모래사장에서 뛰노는 장면은 오래전 그의 청춘을 함께 상징했고 동시에 그가 간직해온 꿈이었다. 그 꿈은 계속 그에게 힘을 주었다. 아무것도 납지 못한 날들조차도 이 기억만 떠올리면 그는 다음 새벽을 살아낼 용기가 되살아나곤 했다. 그렇게 맞이한 여명이 유난히 하얗게 밝아올 때 산티아고는 조용히 배를 밀어 바다로 나갔다. 이제 더 늦출 수 없었다. 그는 보통 다른 어부들이 포기하는 먼 바다 끝까지 노를 저어가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신나간 늙은이쯤으로 여길지도 몰랐다. 운이 다한 사람이라면 굳이 더 먼 바다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산티아고는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확신을 느꼈다. 오늘이야말로 무언가를 잡을 수 있으리라는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언가를 얻으리라는 모호하지만 단단한 확신이었다. 노를 젓는 동안 산티아고는 바다를 스페인어 여성형인 라마르로 부르며 다정하게 대했다. 그는 바다를 경쟁 상대로 여기기보다는 때로는 관대하고 때로는 거칠게 몸부림치는 여성적 존재로 여겼다. 바다는 언제든 풍성한 생선을 베풀 수도 있지만 이내 그것을 거두어갈 수도 있다. 한마디로 바다는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력이면서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 그 자체였다. 그의 체력과 의지 그리고 운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는 정작 바다만이 알고 있을 터였다. 아침에서 나주로 넘어갈 무렵 더 이상 앞바다가 아닌 한참 멀리까지 나아갔을 때 느닷없이 낚싯줄이 끌려갔다. 처음에는 작은 손떨림처럼 시작됐다. 그러나 그것은 곧 극적인 움직임이 되어 산티아고의 팔 전체를 흔들어댔다. 산티아고는 옛 기억 속에서 느꼈던 바로 그 전율, 커다란 고기가 바늘을 물었을 때의 묵직하고도 날선 긴장감을 깨달았다. 드디어 물었구나. 그는 쉰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노인에게는 사방에 아무도 없었지만 물고기와 자신 그리고 바다가 서로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한 기묘한 교감이 이어졌다. 고기는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낚싯줄을 당기던 산티아고는 금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흔한 다랑어나 작은 동 같은 게 아니라고. 엄청나게 큰 청새치, 아마도 이전에 봤던 것 중 가장 거대한 놈일 것이다. 낚싯줄을 잡아당기는 힘이 배의 크기까지 위협하자 노인은 낚싯줄을 단단히 쥐고 버텨다 팔뚝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손바닥에는 염분 가득한 땀이 배어들었다. 한순간에 줄을 놓아버리면 그간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조차 이 거친 바다 밑으로 영영 가라앉을지 몰랐다. 그리하여 늙은 어부와 청새치의 사투는 대낮부터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찾아오는 시간까지 이어졌다. 뼈마디가 부서질 듯이 아팠고 허기는 점점 극심해졌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 파멸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아.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문처럼 걸어왔던 말이었다. 밤이 되어 고기 역시 지쳤는지 수면 아래에서 한번 크게 몸을 휘젓더니 이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달빛에 비친 청새치의 윤곽이 배보다도 더 길고 육중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어마어마한 생명체를 보자 산티아고의 가슴속에는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연민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바다의 신비와 위대함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는 기묘한 감동을 느끼면서도 이미 이 승부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줄을 조금씩 당겨 물고기를 배 가까이로 유인한 뒤 노인은 온 힘을 끌어모아 작사를 꽂았다. 청새치는 강인하게 마지막 반항을 했지만 결국 산티아고의 오래된 경험과 지치지 않는 집념 앞에 수면 위로 기욱둥 솟아오르더니 배전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미 밤은 다시 깊어가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몇 년 만에 맞이한 가장 큰 고기였다. 아니, 생애 가장 큰 고기일 수도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았던 바다가 허락한 선물일까? 먼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그 거대한 청새치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위 옆에서 은빛으로 빛났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다는 결코 그렇게 쉽게 허락하고 끝낼 리 없었다. 배를 돌려 항구로 향하자 예상대로 상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청새치에서 흘러나온 피 냄새가 금세 수면 아래의 포식자들을 유혹한 것이었다. 처음 접근한 상어 한 마리를 산티아고는 결연히 막아냈다. 상어의 검은 등 지느러미가 배 가까이로 다가오자 작사를 힘껏 내리꽂았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노인은 애써 배전에 매달린 청새치를 지켜야만 했다. 노인에게 이 청새치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가 84일 동안 지켜온 가능성이었고 한 인간이 생을 걸고 이끌어낸 증거이자 자부심이었다. 처음 상어 한 마리를 쫓아냈을 때 노인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청새치 살점 40파운드가 이미 뜯겨나갔다. 이제 피냄새가 더욱 짙게 퍼질 텐데 그것이 더 많은 상어떼를 불러 모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작살까지 망가졌다.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낡은 칼을 뇌에 단단히 묶어 임시 무기로 삼았다. 허기가 몰려와 팔다리가 무거웠고 손에는 열상 같은 통증이 욱신거렸다. 그러나 그는 바다 한복판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일이 닥치면 해결해보는 거야. 그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니까. 이 기나긴 밤 동안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 위에서 노인은 자신이 더는 물러날 곳이 없음을 알았다. 한밤중에 몰려든 상어떼는 점점 늘어만 갔다. 노인은 칼과 몽둥이, 심지어 키에 달려있는 쇠구슬까지 내동댕이치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어둠 속에서 수면을 가르는 상어들의 등지느러미가 마치 조롱하듯 노인을 빙빙 둘러쌌다. 광포한 상어들이 찢고 핥아댄 청새치는 점점 뼈가 드러나고 말았다. 노인은 눈앞에 잔혹한 광경에 절망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지경이라 오히려 담담해졌다. 그래, 인간은 파괴될 수 있으나 패배하지 않아. 그는 그 말을 되뇌며 하나라도 더 물리치려 애썼다. 새벽이 되어 항구 근처로 돌아왔을 때 배 옆에는 머리와 앙상한 뼈만 남은 청새치가 매달려 있었다. 온몸에 진이 빠진 산티아고는 비틀거리며 배를 묶고 천천히 마을의 눈길을 받았다. 일부 사람들은 뱃전에 매달린 해괴한 뼈대를 보면서 혀를 내둘렀고 몇몇 관광객들은 그것이 상어의 해골이라고 속단했다. 그러나 노인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뼈대가 가리키는 위협과 비극 그리고 한 인간이 걸어온 도전의 궤적을 내심 짐작했다. 마놀리는 불이 나게 달려왔다. 노인의 지친 눈을 바라본 소녀는 그를 부축하여 허름한 오두막으로 안내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소녀는 울먹였고 노인은 귓전에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아주 큰 고기를 만났었지. 그리고 함께 싸워서 말끝을 흐리며 노인은 부끄럽거나 후회스러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고요히 누웠다. 이윽고 그는 마놀린이 가져다준 커피 한 모금을 삼키고 다시 깊은 잠에 들었다. 그 잠 속에서 그는 언젠가 아프리카 해변에서 보았던 젊은 사자들을 또다시 꿈꾸었을 것이다. 세찬 파도 소리에 맞춰 동트는 아침, 마을 사람들은 뼈대만 남은 커다란 청새치의 흔적을 신기해하며 속삭였다. 누군가는 산티아고의 오랜 불운에 동정심을 느꼈고 누군가는 그의 집념을 대단하다 여겼다. 그러나 노인이 출항하기 전까지 그의 용기와 인내를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젠 적어도 그 뼈대가 증언해 주었다. 사람이 때로는 더 크고 먼 바다로 나아갈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설령 손에 쥐는 것이 거대한 상실과 상처뿐일지라도 그 과정이 의미 없지는 않다는 사실을. 밤새 이어진 혈투로 인해 노인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정신만은 또렷이 깨어 있었다. 그에게 있어 패배라는 것은 결코 조롱에 맞서는 결과물이나 가시적 성공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다를 향한 경외와 연민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었다. 청새치를 낚으면서 느꼈던 그것이야말로 끊임없이 변하는 운명과 자연 앞에서 인간이 일견 무력해 보이지만 그것을 끝내 인정하고 함께 춤추는 법을 터득하는 경지였다. 시간이 지나 노인이 회복되어 다시 만난 마놀리는 스승을 향해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해서 선생님과 같이 다시 바다에 나가고 싶다 라고 말했다. 산티아고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바다가 라마르라고 불리는 이유를 소년에게 다시금 가르쳐줄 참이었다. 이 대화 자체가 노인에게 힘이 되었다. 바다는 때로 절망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인간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유일무이한 공간이기도 했다. 마치 짧은 꿈이 지나간 듯 일상으로 돌아온 해변은 여전히 햇살로 가득 차고 모래 위에서는 조개 껍데기와 자잘한 해초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멕시코 만류의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마을을 스쳐 지나갔다.
산티아고는 아직 낫지 않은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며 뭉툭해진 손톱 위에 밴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음을 보여주는 상흔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기묘한 평온함 속에서 다시금 미미한 흥분을 느끼고 있었다. 84일간의 허탈함이 결국 이 큰 고기와 함께 절정을 이루고 결국은 또다시 허무함으로 귀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다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며칠 후 노인은 배에 낚시 도구를 다시 실었다. 사람들은 이제 좀 쉬셔야지요 라며 권하기도 했으나 그는 잠자코 노를 챙겼다. 바다에 나가는 것이 그에게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비록 그 결과가 상처와 뼈만 남긴 채 끝나버린다 해도 바다는 그를 언제나 또 한 번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알았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고 언제든 운이 온다면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망가진 작살 대신 새로 깎은 나무 작살을 챙기며 마놀린도 이번에는 정말로 그를 따라가겠노라 다짐했다. 이처럼 산티아고에게 바다는 늘 여성형으로 그를 감싸주는 존재였다. 때로는 사정없이 몰아치고 자신이 낚아 올린 것을 무참히 빼앗아가기도 하지만 노인은 결코 바다를 증오하지 않았다. 바다를 엘마르라고 남성형으로 보전적으로 부르는 젊은 어부들과 달리 산티아고에게 그 광범함조차 바다가 가져다주는 불가피한 귀결이었다. 마치 인간이 기어이 어떤 목표에 도달한다 해도 인생의 쓸쓸함과 상실이 뒤따르는 것처럼 바다도 어쩔 수 없이 폭풍을 몰고 오고 상어떼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머지않아 그가 바다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서로 수군거렸다. 또다시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무사히 돌아올까? 그러나 소년 마놀리는 누구보다도 산티아고를 믿고 있었다. 산티아고가 만들어낸 뼈만 남은 청새치의 전설은 이미 마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뼈대가 결코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그 진가가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시사해 주었다. 여러 날 뒤 산티아고는 다시금 먼 바다에 나아갔다. 조용히 노를 젓는 그의 등 뒤로 바람이 불었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도 패배하지 않아. 그리고 이 말은 마치 그가 걸어온 인생 전부를 관통하는 모토 같았다. 언젠가 그는 지면 속에서 다시 등장할지 모를 그보다 더 큰 물고기를 꿈꾸며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는 또 한 번 전력을 다해 낚싯줄을 당기고 작살을 내리칠 것이다. 그것이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지라도 바다와 싸우는 동안 노인은 분명 살아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것이 바다를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이자 삶이 계속되는 이유이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노인과 바다는 의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방식, 그리고 파괴될 수 있음에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준다. 산티아고가 결국 항구에 들고 돌아온 것은 물고기의 살점이 아니라 뼈대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뼈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남루하게 보일지라도 어부로서, 인간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존엄과 열망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창작자로서의 어니스트 해밍웨이 자신이 절감한 삶의 고독,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운명에 맞서는 과정의 은유이기도 했다. 1952년 오랜 슬럼프 끝에 단숨에 써내려간 이 작품은 당대 최대 부수를 자랑하던 잡지에 전제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글쓰기는 기껏 잘해야 고독한 삶입니다라고 말했던 그는 결국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까지 거머쥐었다. 험난한 길을 걸어온 늙은 어부가 청새치와 대치하며 보여준 고독한 투쟁이야말로 작가가 끝 모를 울과 싸우면서 찾아낸 인간 존재의 진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밍웨이 본인은 폭음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마치 노인 산티아고가 거대한 고기를 잡고도 상어떼에게 뼈만 남긴 채 돌아온 것처럼 해밍웨이 역시 진한 상실감을 품고 인생의 해안을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작품 속 산티아고가 마지막 장면에서 침대 위에 누워 아프리카 해변에서 보았던 사자를 꿈꾸는 장면이 주는 여운처럼 그의 문장과 그가 남긴 캐릭터는 영원히 살아 숨쉰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며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파괴되어도 여전히 그 과정에서 광채를 바라는 존엄함과 투혼이 있음을. 오늘도 어떤 이들은 폐허를 꿈꾸며 더 먼 바다로 노를 저어간다. 어쩌면 그들의 배에는 금이 가있고 낡은 돛도 찍혀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바다는 때때로 단 하나의 진실한 순간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도 다시 도전하는 그 순간을 허락한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인간이 바다를, 그리고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노인과 바다가 전하는 가장 뜨겁고도 아픈 진실이다.